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김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병호 원장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 지금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네. 추워가지고 뭐 녹은 눈도 계속 얼고 그러던데 이럴 때 이제 낙상 사고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낙상 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노인한테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골절이라는 거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의료비 증가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생명, 삶의 질까지 직결되고 또 가족들의 그 생활 패턴과 맞아요. 삶의 질까지도 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75세 이상에서는 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도 넘어질 뻔하거나 이랬을 때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골절이거든요. 네. 특히 많은 골절을 다루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고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퇴골두 골절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흔한 비외상성 골절은 이제 오늘 많이 다루게 될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외에도 젊은 분들도 사실상 눈길이나 또 우리가 얼어 있는데 안 보이는 그런 맞아요. 이 아이스들 있잖아요. 네, 블랙 아이스라고 블랙 아이스. 하잖아요. 그때 싹 미끄러지면서 잘못 짚거나 하면서 손목이나 무릎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건강에는 아무래도 이 골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비외상성 골절의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인 척추 압박 골절과 그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뼈가 튼튼하면 넘어져도 이게 뭐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되지 않는데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 있다 보면은 넘어지면 이게 바로 이제 골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골다공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골다공증은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골다공증이라고 설명드려도 무엇이지라고 갸우뚱거리시는 사람 정말 줄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정도쯤 됐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옛날이군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예, 골다공증에 대해서 네. 선생님들한테 막 설명을 해줬어요. 네. 예, 마치 옛날 사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 뼈가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생긴다 해서 스폰지처럼 변한다 하면서 네. 골다공증. 골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뭐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했냐면 이게 정상 노화의 과정이 아니다. 예. 근데 선생님들은 나이 들면 뼈 약해지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같은 나이랑 비교를 해 보았을 때도 훨씬 더 약해지기 때문에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잘 치료하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됐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뭐 골다공증과 골절의 관계는 정말 직접적인 걸로 되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다 더해서 하나가 더 생겼죠.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이젠 뼈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근육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뼈도 약해지고 근민첩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취약해지니까 그쵸. 외상에 그렇죠. 넘어져도 더 잘 다치게 되고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에서는 결국에는 골다공증, 근감소증이 신체 수행 능력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나빠지면은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돼서 거의 뭐 저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채택이 되어서 네.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도 검사했을 때 뭐 그 수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넘어서면 골다공증이고 아니면 괜찮다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 하나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네. 마이너스 2.5 요걸 외우시면 돼요. 마이너스 예, 골다공증은 진단하는 기기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게 DXA 장비라는 걸 써요. 네. Dual Energy
이제 엑스레이 업소스메트리라고 하는 건데 이중 방사선 흑광도라는 걸 측정하는 건데 한번 가보시면 테이블처럼 생겨서 이렇게 방사선이 아주 조금 나오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두 부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하고 골반하고 두 개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져 있는 골밀도라고 하는 값을 만들게 돼요. 네. 이 골밀도 값을 가지고 우리가 내 나이대의 이 표준 인구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를 측정했을 때 이때 이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마이너스 2.5예요. 네. 굉장히 쉽죠. 그러네요. 근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2.5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고 보시면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네. 골밀도라는 거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키하고 몸무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걸 그리게 되죠. 어렵죠. 벌써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한쪽에 평균값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네. 한 번쯤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네. 수능 시험을 봐도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죠. 네, 거기에서 표준값을 떠왔을 때 편차만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SD 표준 편차인 거고 그 마이너스 2.5만큼 표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위 몇 프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도가 매우 증가한다는 거고 네. 골밀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하고 골반을 측정하게 되는데 허리는 뼈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뼈만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평균치를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골밀도 기계는 자동화가 되어져 있어서 들어가서 측정을 하면은 알아서 재개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요. 네. 생각보다 기준 자체는 간단하기는 한데 이 측정치를 분석하고 오류를 제외시켜서 진짜 취약한지 맞는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게 필요하고 임상적으로는 혈액 검사도 함께 시행을 해서 나의 골 흡수 정도와 골 형성 정도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많이 어려웠고요. 마이너스 2.5 정도만 좀 기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다공증이 연령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당연히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요. 높아지는 거군요. 성별하고도 관련성이 있죠. 성별도요. 네. 여성이 좀 빈발하나요? 맞습니다. 예. 여성이 무조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75세 이상의 여성이면은 골다공증의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폐경기 이후에 골밀도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감소하면서입니다. 네, 이것도 좀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잠깐 줄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남자, 여자 모두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 골다공증이고 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조금 더 유의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만일에 수치가 떨어져 있거나 한다면 또 고령인 경우에 당연히 골절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골다공증이 있어서 좀 잘 골절되는 부위도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네. 골절의 부위가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자,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 때문에 생기는 외상성 골절. 네네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2층 높이 정도의 혹은 나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럼 골절이 생기는 그쵸.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쵸. 골절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기침을 했는데 골절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게 바로 비외상성 골절이에요. 이 비외상성 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전체 외상성과 비외상성을 모두 다 보았을 때는 노인 인구에 있어서는 세 가지 부분을 골절의 빈도와 부위로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골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관절 골절이죠. 네. 그 고관절 골절은 이제 아주 위험한 골절이라고 할 수 네. 있겠어요. 이거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메이저 골절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대한 골절. 이거는 이제 삶의 이거를 결정짓는 생명과 연관된 골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손목 골절이 있죠. 네,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특히 외상성 골절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손목 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손목과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외상이 있어요. 외상성 골절인데 척추는 비외상성 골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떨어지거나 꽈당 넘어지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침하다가 아니면 우리 김장철에 좀 무리했어요. 무거운 거 들고. 그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왔더니 골절이 진단되는 거죠. 이걸 바로 비외상성 골절이라고 그러고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허리가 이렇게 비외상성 골절이 자주 생기는 걸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네, 이유는 이 허리뼈하고요, 척추뼈하고 이 팔다리뼈는 긴 뼈잖아요. 구성 성분이 좀 달라요. 네. 뼈는 크게 보시면 뼈에 껍데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에 속뼈가 있겠죠. 근데 긴 뼈는 이 뼈의 껍데기가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골절이 돼도 쫙 부러지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부러지듯이. 근데 척추뼈는 어떠냐면은 으스러져요. 왜냐하면 척추뼈 자체가 껍데기 뼈보다 속뼈인 해면골이 많기 때문에 골절의 타입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척추뼈는 여러 개의 뼈가 모여서 각도를 이루어서 무게를 분산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별히 내가 꽈당하고 다치지 않다 하더라도 허리를 움직이면서 무거운 걸 들거나 혹은 무거운 게 아니더라도 순간적인 힘이 걸려서 이 허리뼈 자체에 부하가 확 걸리면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척추골절이 아무래도 비행상성 골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뼈가 똑 부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척추 압박 골절이 있어도 그냥 허리가 조금 더 안 좋아졌나 보다 하고 병원에 바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비외상성 골절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져서 이 상완골 같은 팔뼈가 골절되면은 통증이 극심합니다. 그럼 못 움직이죠. 네, 못 움직이고요. 이건 병원을 안 갈 수 없어요. 이게 안 아프다 그러면은 신체 감정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해면골이 깨지면서 생기는 압박골절은 통증이 좀 적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령이 있으시니까 이 75세 이상의 나이대에서는 누구나 디스크 협착증 있을 법하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그 인생에서 허리 안 아픈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아프던 허리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절이 발생을 했는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되거나 아프게 되면은 반드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 갑자기 조금 허리가 더 안 좋아졌다 하시면 일단은 병원을 좀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김병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허리 통증의 주범으로 방치하게 되면 재골절 또 치명적인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는 척추 압박 골절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넘어지셨대요. 허리가 욱신거린다고 하셨는데 아직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손 넣고 겨울에 걷는 그럼요. 거. 네. 손 놓고 겨울에 다니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네. 지금 50대니까 젊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데요. 75세 이상에서는 장갑 무조건 끼셔야 돼요. 네. 무조건 끼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 날씨가 상당히 혹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춥더라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예,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정말 뚜렷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상당히 춥기 때문에 방안을 분명히 하셔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 지금은 50대 남자예요. 이제 59세냐 51세냐도 다르거든요. 네. 50대는 이 50대라고 하면 안 돼요. 51세와 59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네. 만일에 우리가 중간 나이로 생겨서 55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이 나이대에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뼈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골절보다는 넘어지신 거잖아요. 네. 예, 타박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높고 혹은 디스크 질환이거나 기존의 협착이나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격이 간 거죠. 그러다가 보면 원래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해 줄 만큼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충격을 고스란히 주위의 신경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병력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어머님이시고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보존 치료하셨는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해요. 시술이나 수술 치료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검사가 1번입니다. 네. 네, 무조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노인이 80대이시잖아요. 노인이기 때문에 노년의 인구층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장소가 어딜까요? 화장실일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요. 예, 많이 집안입니다. 넘어지시더라고요. 예. 화장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집 안이라고 아, 하시면 우리 돼요. 집안. 예. 네네. 의외로 밖에서 넘어지시는 경우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면 잘 많이 안 안 나오십니다. 나오시죠. 맞아요. 네. 집 안에 계시는 경우가 네네. 많고요. 근데 집 안에 계시면서 특히 밤에 소변 보러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또 활동하시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집안에서 다쳐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발생한 골절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을 남겨주셨던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네.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2살입니다. 네, 72세시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병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네, 뭐든지 감사합니다. 물어보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년 돼 가요, 지금요. 네네. 그러니까는 작년 6월 달쯤인가, 그때쯤에 제가 넘어져가지고요. 예. 허리에 압박골절을 당했어요. 한번 발생했군요. 네. 네, 그랬는데 그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배 포스트해준 거 뭐 주사만 맞고. 맞아요. 네, 골다공증이 심했나 봐요. 그죠? 네. 골다공증 심하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수술은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무조건 안 하고 그냥 있었더니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봐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지는 말아주시고, 예, 궁금한 거 계속 말씀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도 네. 이 꼬리뼈 그 우쪽으로 네. 굉장히 막
거기에 뭐 돌덩이가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통증이 있군요. 예, 왔다 갔다 걸어 다니지를 못해서 아직 허리에 힘도 잘 안 가고 허리에 걸으면 힘도 안 가고. 걸어지는데 예. 허리에 힘이 안 가고 아파요. 아프군요. 예. 벌써 그러면은 그 주사 치료 골다공증 치료제거든요. 그거를 네. 갖다가 한 몇 개월 맞으셨어요? 지금 한 20개, 20개월 맞았어요. 20개월이면은 거의 다 맞으신 거예요. 네, 21번째 맞았어요. 2년을 맞으실 수 있어요. 24개월을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맞은 개수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4개월까지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는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골 형성 촉진제여서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골절된 그 뼈를 시술을 통해서 복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인데 오늘 이제 다루는 치료법에서도 보건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척추체 성형술을 비롯하여서 악박골절에 대한 시술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의사들도 의견이 반반으로 나뉠 정도니까 환자들한테 있어서 얼마나 혼선이 있겠어요. 그리고 60대면은 그 당시에 지금 72세라고 하셨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그때는 젊었었기 때문에 이제 70으로 들어서는 길이니까 골 형성 촉진제를 통해서 뼈의 질 상태를 높이는 거에 초점을 그 선생님은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통증이 있는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진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변형된 척추의 모양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것을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골절이 한 개 발생하면은 또 추가 골절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일 맞는 골다공증 주사제 바로 이제 테리파라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의 제제인데 요거는 그래도 골 형성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추가 골절을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골 형성이 많이 되는 편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이 뼈가 자라나는 과정이나 골절 주위에 디스크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시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척추 압박 골절이 의심되면 일단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뼈사진. 압박 골절은 모양이 바뀔 테니까 그 모양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게 필요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MRI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압박골절이 진단되려면은 이게 급성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만성골절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MRI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MRI 검사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환자가 증상을 가지고 사실상 내가 골절이다가 알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다쳐서 와서도 골절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네. 급성 요통인 경우도 있거든요. 디스크로 인한 일도 똑같이 아프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인데 MRI를 찍게 되면은 골절과 디스크와 협착증, 신경, 근육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골드 스탠다드한 가장 적합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만일에 골절이 진단된다면은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검사는 이런 점에서는 참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MRI 검사 꼭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척추 압박 골절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뭐 골시멘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네.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는 정말 이 척추 질환에서 넓은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덕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많이 말하죠. 예, 이제 영어 약자로 PVP라고 하는데 네네. 골시멘트 주입술이거든요. 네네네.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인데 좀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에 대해 따라 의견이 좀 갈리는 편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의학계 저희 척추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또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뉴잉글랜드 저널이라고 하는데 또 네. 이 척추체 성형술이 통증 조절에 큰 의미가 없다는 형태의 큰 리포트도 발표된 적이 오래전에 있었고, 네.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많은 시술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 척추체 성형술 유무가 되게 중요하고, 이 척추체 성형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굴복원술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또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신의료 기술인 임플란트 척추체 복원술도 이런 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가지가 방법론적으로는 비슷한 것들이에요. 척추체 성형술과 척추굴 복원술이 기존에 있었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플란트 복원술이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새로운 최신 의료지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척추 압박 골절은 우리가 좀 표준 지침이 있어요. 뭐냐면 80세 이상에서는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에서는 심각한 통증이 있다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과적인 병력이 있는 사람들, 상당히 뭐 심장이 나쁘다든지 콩팥이 나쁘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압박골절에 대한 시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2주간의 약물, 보조기,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통증 치료, 또 통증 시술 등을 해서 네. 그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바로 척추체 성형술을 비롯한 후굴복원술과 같은 시술을 결정하게 되고요. 후굴복원술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 기다려서 시행을 하게 되고, 30% 이상 척추체가 주저앉았을 때 복원술로 복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치료는 조금 스탠다드하게 진료 지침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다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젊은 나이에서는 골시멘트 주입술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고, 연령대가 높으실수록 하는 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시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각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저희가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체 성형술부터 좀 살펴볼게요. 척추체 성형술은 바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공구리 쳤다는데. 예, 네. 아우 옆집 거기 김영감은 저기 지난달에 그 공구리 쳤대 이러시거든요. 예. 네. 바로 공구리입니다. 공구리가 이제 일본어 속어죠. 콘크리트를 공구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네, 그래서 시멘트가 콘크리트를 영상하니까 네. 아유 공구리 쳤다고 하던데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공구리 쳤다, 공구리 시술이다 하시고 시골에 계실수록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오셔서 저한테 저기 공구리 3개 쳤다던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척추체 성형술입니다. 척추체 성형술은 골시멘트 주입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골시멘트 주입술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진짜 시멘트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이빨 때우는 레진 같은 그런 뭐 모양의 재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골시멘트, 본시멘트가 상품명인데 그냥 뭐 이 시술의 대명사처럼 됐어요. 그래서 골시멘트를 주입하게 되고 네. 이런 신속한 통증을 완화시키게 돼서 조기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80세 이상에서는 심각한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확실히 이득이 있는데요. 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척추체 복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압박이 좀 깨져서 으스러졌는데 이게 어떻냐면은
깨진 뼈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냥 떼우는 역할 정도밖에 못해요. 아, 그러니까 다시 부풀지는 않는다는 거죠. 원래 맞아요. 공간만큼 채워지진 그러니까 않는 거죠. 압박골절이라는 거는 으스러져서 주저앉았는데 이게 좀 원래 모양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맞아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야 아까 우리 시청자 전화에서도 보면 이후에 생기는 그 잔존감을 좀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의사와 의료계 학자들한테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척추체 성형 그거 좀 어려워요. 복원이 안 된다는 단점과 이 골시멘트가 좀 주위로 좀 세수가 있어요. 깨진 뼈니까 그 안에 예쁘게 스며들지 않고 주변으로 좀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사진이 예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권유할 때 젊은 사람들에선 좀 잘 안 하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통증이 있는 2주간 이상의 치료를 했는데도 아플 때에는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80세 이상에선 조기 시행이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척추체 성형술 가장 먼저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방법이 후굴 복원술입니다. 이것도 이름은 좀 맞습니다. 어렵지만 네. 예, 설명 들어볼게요. 후굴 복원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풍선 복원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카이포플라스티라는 거예요. 후굴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굽었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굽은 것을 어떻게 한다? 복원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척추체 성형술은 복원이 안 되는데 이건 복원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복원을 하느냐? 풍선을 넣어줘서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풍선 복원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풍선을 이용해서 척추체를 들어 올려주고 그 공간을 만들어서 골시멘트를 주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복원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뼈가 약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공간은 잘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또 시멘트 유출로 인한 색전증의 위험도 감소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많아서 이점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네. 기대치만큼 복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굴 복원술이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방법이 척추체 임플란트 복원술입니다. 요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척추체 성형술은 그냥 골시멘트만 주입하니까 예,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였고 맞아요. 풍선을 이용한 후굴 복원술을 했을 때는 원하는 만큼 복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어진 것인데 바로 척추 내에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서 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들어 올려준 다음에 그 임플란트를 복원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또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림에 나와져 있는 게 사이즈가 3가지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가장 큰 사이즈는 잘 안 사용하는 것 같고 중간 타입이나 아니면 체구가 작으신 어머님들은 작은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가지 사이즈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높은 복원율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입증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접마디 골절 발생률을 낮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연령대가 있을 때는 쿤멜시병이라고 하는 골절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척추체가 압박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영양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서 지연적으로 붕괴되거나 괴사되는 형태의 병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쿤멜시병이라고 하는데 이 쿤멜시병은 척추체 성형술이나 후군 복원술을 하였을 때 안에서 시멘트가 덩어리가 지면서 위아래로 인접마디 골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간 골시멘트가 더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척추체 임플란트 복원술은 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수많은 다기간 국제 연구를 통해 갖고 논문으로도 많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이 인접마디 골절 발생률을 상당히 낮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켜주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가가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요. 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 김병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병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궁금하신 건 저는- 뭐든지 좋습니다. 네, 저는 좀 한 옛날부터 조금 허리는 안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네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제가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예. 좀 앉아서 생활도 좀 했고 그랬는데 네. 어느 날부터는 또 뭐 허리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네. 겨울에 되게 김장하고 나서 아이고. 예. 김장을 좀 많이 했어요. 한 150포기. 아유,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누구 주시나? 예, 예. 네. 그랬더니만은 허리가 막 아프면서 저기 왼쪽 다리가 막 저기 뭐 붓고 쑤시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갔더니 네네. 저기 고장군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골다공증 주사를 놔줬군요. 네. 예, 배로 이제 골다공증이 있었네. 놔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예. 그 주사를 맞고 이제 칼순제를 주시길래 칼순제하고 먹고는 네네. 네 그래가지고는 좀 이상하게 양쪽 팔이 그렇게 아팠던 거는 없어지고 예. 근데 지금 허리가 네. 사진을 찍었더니 저기 허차증이 있고 허리가 그 4번, 5번에 약간 틀릴 때요. 아, 측만이 틀어져 있군요. 있대. 네. 약간 틀어져 틀리셨다 있군요. 하면서 그래서 네네네. 제가 물리치료 받고 네네. 여기 또 이제 주사를 선생님이 놔주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주사를 이제 놓고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여전히 불편하세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검사하고 주사 받고 이런 데도 계속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불편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허리는 많이 아프지는 별로 안 해도 네네. 또 저기 이렇게 제가 장사를 하는데 판이 들어가려고만 조금 이렇게 계단식이 약간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거를 예. 이렇게 오른발이 좀 오른짝이 더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언니, 네. 조금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초기 단계 치료는 지금 몇 번 하신 거고 시간도 조금 지난 상태고 또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예방적인 그런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는 초기 단계의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어느 정도 딱 규격되어진 표준적인 치료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불편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MRI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협착증 때문에 그런 건지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이 연령대에서는 골다공증도 있었기 때문에 골절이 혹시라도 발생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검사를 통해서 많이 큰 이상이 없으면 현재 치료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좀 회복하는데 시간을 좀 두고 보는 거고요. 만일에 검사를 했더니 협착증이 심하다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골절이 만일 있다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한번 결정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 텐데요. 이번 첫 번째 사례는 82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이 82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이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셨어요. 예, 일어서고 걷고 네.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뭐 본인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머니 다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했는데 한 번도 넘어진 적. 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 네. 네, 그래서
아 그러세요? 나는 이 나이 평생 안 넘어져 봤어. 이러고 이제 오셨는데 네네네. 아유 꼼짝달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MRI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고 이제 아드님이 모시고 와서 네.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예전에 오래전에 협착증이 있어서 수술을 한번 했대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가 보다 얘기 설명을 듣고 이제 검사를 통해서 봤더니 골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척추 MRI 검사상에서 골절을 진단을 할 수가 있었고 네. 골절에 대한 이제 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80세가 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척추체 이 시술을 바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이득이 있고 보조기를 사용하고 아니면은 계속 누워 지내셔야 되거든요. 너무 불편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4 정도 되는 아주 낮게 나오셨어요. 검사가 매우 낮게 나와서 제가 완전히 외우고 있지를 못하는데 네네네. 매우 낮은 골다공증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리고 MRI 검사상에서 이렇게 골절된 척추체 안에 이 공기음연 같이 된 부분이 보이는 쿤멜시병이 많이 의심되는 상태였어요. 네. 제가 이제 쿤멜시병 하는데 이 쿤멜시병이 굉장히 중요해요. 쿤멜시병이 왜 중요하냐면은 뼈 안이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척추체 성형술을 한다고 해서 골시멘트만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채워지는 건 되게 예쁘게 채워지게 되는데 네. 이 자체가 골시멘트 덩어리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으스러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쿤멜시병 자체가 지연성 붕괴를 계속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기존의 척추체 성형술을 할 때 의사들한테 굉장히 부담감이 되는. 네, 그래서 조금 매우 이렇게 할 때마다 위험 부담을 느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또 선생님들이 안 하시려고 하세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두고 보셔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 통증을 해결하기가 힘들고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척추의 변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돼서 허리가 상당히 심하게 굽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쿤멜시병이라는 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이 적절한 치료에서 우리가 기존의 척추체 성형술이나 풍선을 이용한 후굴 복원술로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소개드렸던 이 시술 방법이 오늘 82세 여자 환자분한테는 좀 적합한 부분이 보여서 네. 척추체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복원술을 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 과정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MRI 사진이니까요. 영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 네네. 시암 영상 사진이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척추체 복원술도 기존에 있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하고 똑같이 부분 마취하에 피부에 이제 1cm 정도만 절개를 해서 네. 깨진 뼈 안에다가 특수한 바늘을 집어넣은 다음에 복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보시는데요. 네. 이 사진이 좀 검다 보니까 이게 네. 잘 안 보이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면 사실상 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줄어드는 부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게 0.5mm씩 복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양쪽으로 집어넣어서 균등감 있게 사진을 봐가면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해서 넓혀주게 되면은 이 주저앉은 뼈가 이렇게 복원이 되면서 30% 이상 골절되었던 압박을 보였던 골절이 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양쪽에 복원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골시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 부분에다가 안정화시켜서 굳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임플란트가 척추 내에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생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을 굉장히 잘 받게 되고 무게를 잘 분산시키면서 아무래도 이 추가적인 인접마디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방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상학적으로도 복원율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진만 봐선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큰 화면에서 맞아요. 확대를 해서 네. 좀 보면은 알기가 좀 쉬울 텐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험 영상 자체가 엑스레이를 가지고 하는 거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치료- 좀 확대한 예.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치료 전과 후 이제 비교하는 사진으로 한번 네, 보도록 맞습니다. 할게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엑스레이로만 찍어서 본 건데 네네. 치료 전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30% 이상 으스러진 것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탄탄하게 복원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튼튼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척추체 성형술은 그냥 시멘트만 바른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 척추체 복원술은 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요. 예, 안에 지지대가 있고 그 지지대가 구조를 지탱해 주면서 요 안에 깨진 뼈 사이로 골시멘트를 주입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데까지의 연구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생체화 모델이라고 그래서 AI 같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 복원 정도의 예상과 이런 생력학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내 가지고 다기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서 네. 조금 더 복원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끝으로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임플란트 척추체 복원술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많이 스타트한 건 아니고 이건 신의료 기술에 해당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저를 포함해서 손가락에 꼽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는 30% 이상의 압박률을 보일 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의 시술들하고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체 성형술 자체는 거의 의료보험이 되는 시술임에도 이거 이제 비급여이다 보니까 금액적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건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당한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주치의랑 상의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을 만한 한 그런 신의료 기술이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척추 압박 골절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